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 주요 뉴스 짚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주요 뉴스의 배경과 또 의미를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여야 지도부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은 결국 불발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큰 소득 없이 끝났는데요. 오늘 오전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또 송한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50분가량 만나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를 협의했는데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네. 국회는 지금 열흘째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셈인데요. 각 당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민주당은 지금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선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법사위원장 배분을 나중에 재협상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 또 법사위원장 배분을 일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또 여야 부대표 만나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당의 협의 불발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뉴스인 해주세요. 네, 지금 국회가 어떤 상태냐면요. 국회의장이 없죠.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속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상임위가 지금 없는 상태인 셈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아예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과거에는 그러면은 이런 때 원구성까지 얼마 시간이 걸렸느냐. 네. 과거는 어느 정도 걸렸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88년 13대 국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역대 원구성에 소요된 시간이 평균 41.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열흘 이상 걸렸다는 거죠.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요거로만 좁혀보면은 평균 35.3일입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네. 예, 후반기 국회는 보통 7월 초에나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어제 제가 재연절에 되면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은 상당히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여야 모두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민의힘 여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 뒷받침 되려면은 이런저런 법안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그런 책임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여당의 엄중한 잘못이고 책임이죠. 반면에 야당은 민주당은 원내 다수 정당이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도 새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인사청문회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야당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당 비대위 그 개편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원구성에 전력을 기울일 여건 자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생도 심각하고 북한 핵위협 문제 핵실험 언제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국회가 제할 일 안 하고 그냥 둘 수는 없다라는 것 이거 뭐 여야 모두 아주 뜨겁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리가 그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 논리인데 결국은 이 문제도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논리가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가져가서 국회 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이것이 관례였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년 협상 그러니까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의 협상이 후반기 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전반기는 민주당이 가져가 있던 것을 기정사실화한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 그 합의 지켜달라라는 거고요. 네. 민주당의 논리는 그동안 변화가 생기지 않았느냐. 정권 교체돼서 여야가 바뀌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제대로 하려면은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가장 큰 논리는 누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미 합의한 것을 깬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부담입니다. 신의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때처럼 다수의 힘으로 국회의장 선거라든가 상임위원장 선거 본회의 상정하고 표결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다시 걸리는 것이 새 정부 발목 잡기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제 헤어나기 어려운 늪에 다시 빠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결국 민주당은 가능한 한 국민의힘 힘 빼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줄 거다. 국민의힘에 내줄 거다. 예.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11대 7로 마무리가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되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면서 국회 내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해왔다는 비판,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함께 다룰 필요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낸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 국회 원구성 협상을 빨리 해야 되겠다, 법사위원장을까지 고집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그 대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 원내 지도부로서도 일단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협상을 하는데, 대의원 협상을 하는데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또 당내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이 주더라도 법사위원회 또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보관인데, 네. 그 민주당이 놀린 겁니다. 법사위원회가 상원으로 작용하는데 그 상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뭐냐면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이 그 상원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체계 자구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벗어나서 다른 역할도 합니다. 뭐 불러서 심의를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그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 간에 이렇게 합의가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좀 또 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자. 그때 합의했던 건 뭐냐면은 법사위 기능을 체계 자구 심사에 국한하자.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그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그 전에는 120일이었는데 60일로 줄이자라는 것이 합의였고, 이게 국회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상원 역할을 줄이느냐, 이것은 체계 자구 심사를 제안하는 것을 엄격히 한다든가, 네. 아예 법사위에서 떼가지고 의장 산하에 별도를 두고 거기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도록 하자.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뭐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정교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이 체계 자구 권한을 없앤다라는, 심사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것저것 막 그 법률이 올라오는데 그걸 누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요. 네. 또 법률 전문가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거르는 과정들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법사위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의장 산하의 기구가 됐든 별도의 기구가 됐든지 간에 이런 작업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네. 의장 산하의 기구가 가더라도 거기가 또 상원 노릇을 한다. 이런 그러면 비판도 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사위의 이제 기능과 권한을 축소한다고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 법사위의 기능이라는 게 입법권에 있어서 이제 길목을 지킨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축소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자, 이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지금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네. 이러다가는 그냥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도 가능한 건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고요. 또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 발표로 인사청문회 줄이 정말 길게 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원래 4일까지 청문회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네. 아직 날짜조차도 잡지 못해서 이러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문회 패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회가 정말 할 일 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일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날을 정해서 10일 안에 날을 정해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 안 되면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인사청문회를 안 거치고 그 임명이 되는 사례가 될 텐데 정말 나쁜 사례죠.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텐데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2008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8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사람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없이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물론 한 달 뒤에 검증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검증회의, 예,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검증회의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인사청문회를 이제 뒤늦게 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임명 후 검증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 문제에 나름대로 구성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한 차례 오늘 뭐 원구성 협상이 타기는 안 됐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뭐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 주라도 원구성이 되고 인사청문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기 권한이라고 임명을 강행하는 네. 그런 모습들은 좀 참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금 네. 기다려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계속 언론에 논란이 노출이 되고 나오고 있는데 있죠. 네. 국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먼저 가석방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네.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 사면이 가능할까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고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가석방으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혹은 뭐 사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좀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결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지금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죠. 그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검사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절차상으로는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거기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는데 먼저 심의위원회 한 10명 정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신청일이 3일 날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한 일주일 안팎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이번 주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하는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그동안 당뇨, 기관지염 그리고 백내장 수술 받았고 건강이 고령에다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요건이라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 이 문제하고 또 이제 사면 문제는 또 별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언급할 문제 아니다라고 이제 유보를 보였는데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그 사면 추진하겠다 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네. 적극적이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유보적이라는 점 때문에 입장 후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너무 바빴기 때문인가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 그동안 새 정부 출범 이후 뭐 그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렇죠. 또 다른 일들 한다고 이 문제까지 검토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부터 논의가 되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현안에 집중하느라고 이제 전혀 검토를 못했지만은 그런 준비 또 검토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섣불리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도 사면을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네. 윤 대통령의 언급은 그 정도 수준의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뭐 문제고 앞으로 이제 여론의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입장인데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된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각을 좀 더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맞선 상황인데 해설위원께서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민심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사면한다면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고령이라든가 건강 안 좋은 전직 대통령 이런 인도적인 차원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민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늘 어떻게 보면 사면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으로써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될 거고 아니면 경제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제출할 거고요. 반면에 오늘 민주당 반응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지금 여건이 MB계가 득세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언급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론을 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지적은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됐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겠죠. 자, 어제 신임금융감독위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말이죠. 이제 검찰 출신 인사가 계속해서 주요 자리에 주요한 보직에 네. 임명이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임금융위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 임명됐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춘 바가 있는데요.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이런 곳은 규제 감독기관이고 적법한 절차,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임명 배경을 좀 이렇게 강하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서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너무 많다. 이건 틀리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만 쓰고 싶은 거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정부 인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국정을 치우쳐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유능한 사람 적재적소에 쓴다는 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일 잘하는 사람이 그럼 검찰에만 있나? 이런 반론도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됐다. 네. 별로 도배됐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가버먼트 어토니 그러니까 변호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법조인들이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네. 그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 말처럼 법을 아는 사람이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민변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것은 도배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는 또 그 정당한가? 이 다른 잣대로 보는 거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계속해서 주요 요직에 임명이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으로 또 추가로 검찰 출신 인사가 또 발탁이 되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글쎄요. 계속해서 검찰 출신을 중용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